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다음 주가 벌써 사전투표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요. 이번 6.3 대선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슈들이 사라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큰 이슈는 포지티브한 것도 있고 네거티브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근래 들어서 대선은 모두 다 네거티브 선거로 치러졌어요. 기억하시겠지만 BBK 네, 와, 맞습니다. 큰 사건이었잖아요. 네. 또는 대장동 지난 3년 전엔 이런 그 큰 네거티브의 블랙홀로 빠져들 만큼 그런 네. 결정적인 네거티브가 많았는데 지금은 네거티브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이제 후보가 돼서 네. 이미 3년 전에 굵직한 네거티브가 다 소비됐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나 혹은 네네. 유권자들한테 이미 인식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뭐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판단하거나 아니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종결이 안 됐어라고 판단하거나 이미 어쨌든 한 번씩 다 거쳐간 문제들이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네거티브라 할 만큼 어떤 정치 활동을 계속 해온 분은 아니에요. 중간에 조금 단절이 맞습니다. 됐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결정타, 뭐 트리거 이런 어떤 네거티브가 존재하지 않고요. 윤석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이미 뭐 무슨 성과 관련된 뭐 상납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있지만, 네. 근데 그것도 역시 무혐의 처리가 됐고 네. 결정적으로 어떤 그 네거티브가 할 만한 어떤 소재가 안 나타나고 있고, 물론 제3 후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도 없고, 근데 포지티브라는 건 어쨌든 정책 대결이거든요. 네. 근데 큰 정책이 보이지 않아요. 이를테면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상급식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기본소득이 큰 화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난타전을 벌인다거나 하는 정책적 포지티브 이슈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은 정권 연장이냐 뭐 이런 구도로만 존재해서 크게 시끄럽고 크게 무슨 언론들이 막 그냥 뛰어들어서 무언가를 계속 뭐 특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라진 선거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생생 코멘트.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정작 본인은 매번 사전 투표했다. 이틀 전이었죠.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영화를 공개적으로 관람했다는 것, 일종의 어느 정도 좀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은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음모론을 확신하는 그런 그런 집단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역시 부정선거를 지금 계속 끝까지 추구하겠다. 그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겠다. 그런 네. 의지가 있다라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분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어떤 지지를 받으면 자신이 앞으로 이게 두 번째 메시지지만 네. 자신이 앞으로 그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아서 혹시 그 영화의 몸이 되더라도 또 감옥에 가더라도 그런 어떤 지지로 인해서 자신이 빨리 사면이 된다거나 네. 할 수 있다. 지지자들을 계속 끝까지 결집하려는 결집시키겠다. 네. 뭐 이런 메시지고 이게 두 번째 메시지를 좀 더 파생해 보면 당내에 친윤 그룹들을 계속 붙잡아두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보통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사실
어떤 연결고리를 끊거든요, 이제. 보통 왜냐면 그렇죠. 자신의 미래에 공천 줄 사람도 아니고 네. 자신이 계속 공천을 받아가면서 어떤 정치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행보를 계속 보이면 부정선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음모론을 펼치는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거꾸로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은 그 고리를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좀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긴 해요. 아유,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네. 이제는 예전과 달라서 네. 안에 이제 그 단톡방이라고 하죠. 단체 커뮤니티, 현역원들 커뮤니티에서 대놓고 좀 더 강하게 당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네. 된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다.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주는 행동을 하고 오히려 있다. 그러고 있다.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만약에 단톡방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친윤 그룹들이 사실 이 당에 상당히 중진들도 많고 네네. 영향력이 많잖아요. 기득권이 아니, 주류니까 비주류가 네. 아니라 주류니까. 근데 그 주류들이 이렇게 그 핀잔을 주거나 혹은 뭐 경고를 하거나 이런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윤 전 대통령 영화 관람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눈에 띕니다. 이런 영화 보시면 안 된다고 하기엔 적절치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은 선을 긋는데 후보는 정작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걸 거예요. 김문수 후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치에서 조금 이렇게 그 단절된 시기가 좀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선거, 그러니까 정치 여정을 보면 상당히 승리가 더 많아요. 삼선 의원도 부천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경기도지사 2번 하고. 네. 물론 그 이후에 수성을에서 한번 떨어지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번 떨어지고 물론 뒤에 이제 그 좀 더 많이 패배를 했다고 치더라도 선거를 전혀 모르는 분도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아직도 선을 긋지 못할까? 그건 김문수 후보가 이 당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주류기 때문에. 근데 비주류라도 비주류의 그룹들이 있잖아요. 친한 네. 그룹이라든지 이런 그 개혁파라든지. 네. 근데 그들과는 또 다른 행보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지 기반이 없다고 없다는 봐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당적도 없었어요. 자유통일당 정광훈 맞습니다. 목사가 네. 이끄는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멤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당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입당을 한 셈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친윤들과 척을 진다라고 하면 이 당에 워낙 뿌리가 없는데 친윤마저도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선거운동에서 빠져나갈 가능성 그러면 그야말로 선거가 치러질 수 없는 가능성 이것 때문에 네.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선관위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결국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윤 전 대통령이 여기까지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인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했던 정무적인 판단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보면 정무적인 판단이 결여돼 있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네. 총선 때 보세요. 총선 때 이종석 전 국방장관을 굳이 호주 대사로 그때 임명을 했다든지 또는 원래 의사 집단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 집단이 지금 그 국민의힘의 지지를 철회할 정도로 지금 그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의사 증언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선거 때 굳이 예를 들어 사과를 하려면 확실히 사과를 해야지 굳이 그 2,000명 증언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이다 이런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1시간 동안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강변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거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총선에 이것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끝까지 하겠다 이런
행보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탈당할 때도 그랬잖아요. 탈당도 네. 너무 늦었고 또 탈당을 하면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탈당의 목적이 이 자신으로 해서 인해서 이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만약에 그런 의도가 당연히 있다고 한다면 입을 다물었어야죠. 네. 아예 절연을 했었고 네. 지금도 이런 행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건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입지 향후 입지만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어떤 정치적 판단보다는 본인의 의사에 기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에 이어서 대구에서도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아닌 한동훈을 외치는 목소리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덮이기도 했고요. 또 본인만 김문수 이름이 없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 유세라고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 지지 유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저 옷이 한동훈 후보가 지금 맞춘 옷이 아니다. 그럼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전당대회가 끝나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 네. 그 즉시 후보 이름이 들어간 티셔츠를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덕수 후보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요. 내지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 이름을 넣지 않고 티셔츠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급하니까. 네. 그래서 물론 단일화 뭐 강제 교체 그런 파동을 거치면서 김문수 후보로 결정이 됐을 때 네. 김문수 후보 처음 나왔을 때 입은 옷 기억하세요? 야구복인데 저 옷이었어요. 저 지금 한동훈 후보가 입은 네, 옷 네.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넣고 2번 입고 네. 그때는 다 그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발주해서 나온 옷들은 전부 다 김문수 이름이 없는 옷으로 전부 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합니다. 좀 이제 갈아입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갈아입을 수 있는데 굳이 저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한 번의 어떤 이벤트가 남아 있어요. 한동훈 후보한테도. 어떤 이벤트일까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오르는 거. 오. 그게 오른다 안 오른다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예전에 맞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했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안 찾아온다고 같이 유세장 안 온다고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때. 네. 근데 결정적으로 어쨌든 나타나서 한번 오르고 손을 올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늘 그럽니다. 그때 내가 해줬잖아요. 하고 이제 항변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따로 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가 하는 유세장에 한덕수 후보가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단위에 한동훈 네. 후보가 죄송합니다. 단위에 딱 올라가서 깜짝 놀라고 프레시 터지고 가서 끌어안고 올리는 걸. 근데 김문수라고 써져 있어요. 저는 그때 아마 김문수가 써져 있는 옷을 입을 것이다. 네. 이게 차곡차곡 서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자, 부산에서는 한동훈 연호만 나왔습니다. 네. 광안리에서. 네. 그런데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역시 한동훈 하니까 한동훈 전 후보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김문수입니다 하고 김문수로 연호를 계속 바꿔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단계별로 약간씩 어떤 그런 뭐랄까요?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있거든요. 다 이미 계획돼 있다는. 상당히 계획되어 있어요. 네.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 제가 취재를 하고 하는 걸 보면 네.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다시 이제 등장하는 순간부터 어떤 메시지를 할 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와 함께 또는 따로 하는 장면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 그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네. 제 추정이지만. 네.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대표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지원을 다시 요청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자연인으로 그냥 살겠다며 고사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그렇고요. 역대 대선에서 아무리 라이벌이라고 해도 대선 막판에는 지지세 결집을 위해서 다들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원팀으로도 안 그래도 모자란 판인데 왜 이런 형세가 연출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정치의 기자로서 정치부에서 이제 정치판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평론을 하는데 네. 정치 문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예전에는 하나의 정당이 큰 선거를 치르면 만약에 패배했을 경우 주류가 완전히 물러나고 비주류가 주류가 돼서 하나의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어떤 보였어요.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졌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이 바뀌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 민주당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한테. 네. 그러면 옛날 정치 문법은 네. 미국을 간다거나 독일을 간다거나 잠시 휴식기를 좀 갖는 모습을 해서 보였죠. 뭐랄까요? 지금 이제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미 소비를 했기 때문에 네. 한동안 이제 멀어졌다가 다시 재등장함으로써 새 상품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바로 재보궐선거에 들어가요. 네. 인천 계양에 재보궐선거로 들어가서 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당대표 당권을 휘어잡아요. 당권은 그렇다고 또 한 번 내놓습니까? 원래 네. 2년 임기인데 한 번 네. 더 해요. 연임을 해요. 그런 경우도 민주당이 좀 없었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당권을 쥐고 자기가 놓지 않고 전체적으로 뭐랄까 주류 비주류의 전환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당은 거의 이번 선거가 아니라 다음 당권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질 건가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의 당권을 누가 쥐느냐가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류 측은 사실 비난을 하려면 한덕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비판해야 돼요.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덕수 후보는 이 당에 뒤늦게 입당을 하고 네.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가 이 정치를 바꾸겠다가 뒤늦게 50여 년의 어쨌든 공직 생활을 이 정치로서 사실은 자신이 헌신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당의 파동을 일으킨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이 정치에 온 게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차려놓은 밥상을 내가 숟가락 들고 먹겠다가 아니고 내가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이 밥상을 차리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단일화를 시도를 했다면 지금 백의종군해야 돼요. 지금 가서 김은수 후보를 돕는다거나 유세장에 돌면서 악수를 하면서 네 제가 나오려고 했던 한덕수입니다. 근데 김은수 후보가 훨씬 더 능력 있습니다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걸 네. 안 한다는 건 이 당에서 한덕수 후보를 비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홍준표 후보도 그래요. 이 홍준표 후보야말로 대구시장도 됐고 경남도지사도 됐고 동대문에서 3번이나 지금 국회의원이 된 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 당의 공천을 그때그때 받았다는 얘기고 또 대통령 후보도 2번씩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당에 돌려줘야 돼요. 받은 사랑을 네. 당원들로부터. 근데 SNS 그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파란 옷으로 갈아입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또 빨간 옷으로 네. 변화하셨다고 하시긴 해요. 그러게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네. 그래 저런 태도를 비판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비교를 한다면 한동훈 후보는 지금 유세에 나왔고요. 네. 또 한동훈 후보가 SNS로 친한계 의원들에게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이 당을 위해서 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면 사실 누가 홍준표 후보나 한덕수 후보를 비판해야죠.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 아니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를 왜 비판하겠어요? 안 된다. 당권을 빼앗기면. 비주류한테 빼앗기면 안 된다. 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당권에, 그러니까 대선을 김문수 후보를 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단 당권을 한동훈 후보한테 뺏기면 안 된다로 지금 스탠스를 정한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 정중히 사과, 영부인 검증도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단칼에 거절해서 성사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잠시 그 영상 만나보시죠.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사과와 단절,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이어 오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며 모든 국민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으로 국민의 식구 같은 영부인을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엄연히 대선 후보가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게 사실 본인만의 뜻은 아닐 거라는 해석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일단 사과는 의미가 없진 않겠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영부인에 대한 의혹을 덮기만 했지 네.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수사를 해야만 한다는 의지조차도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한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사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확실해야죠. 네. 후보. 후보가 책임져야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 후보는 거리를 두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섰다? 누가 보더라도 굿캅, 배드캅 작전이냐. 한쪽은 욕먹는 건 다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키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심하게 말하자면 총알바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역할 분담하는 게 아니냐. 네. 왜 후보가 나서지 않느냐라는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두 개는 이겁니다. 사과해야 될 이유, 뭘 잘못했느냐.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 내가 이런 걸 잘못했으므로 예를 들자면 특검법을 우리가 마련하겠다. 아니면 저쪽 당이 특검하는 거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세 번째 스텝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네. 그런 단계별 사과의 세 요인이 다 적절치 않았다. 그럼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네. 이건 이해해야 되는 측면은 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후보의 배우자들을 놓고 봤을 때 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는 노조위원장 출신이거든요. 두 분이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한일 도로코 노조위원장, 양쪽 노조위원장 시절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노조를 했을 얼굴로 보이십니까? 이런 발언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도 있다. 투삼의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설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신대요. 네. 설득력도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김혜경 후보보다 그런 면들을 좀 부각시키고 싶어서 네. 토론을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 내지는 하위 법률 어떤 곳에도 대통령 부인이 공인이다. 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갖고 토론한다는 건 저는 헌법에도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기간 가장 큰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의도가 엿보였다고 해도 논점은 명확하다는 공감대는 있긴 하거든요. 대통령을 선출할 때 영부인의 검증도 필요하다는 이 문제의식에 대한 평론가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는 이제 미국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우리가 어정쩡하긴 해요. 어정쩡하다는 건 대통령의 부인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법률적 또는 헌법적 규정이 없긴 하나 네. 그러나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 하면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정책을 펼치게끔 예산도 책정을 해주고 어떤 법의 범위 내에서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네거티브하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내조만 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사회의 그늘진 부분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 제안이라든지 또는 뭐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공의 어떤 그런 토론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역할을 아예 부여해버리고 그 역할
내에서 네.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검증이라는 부분도 사실 그 범주 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어정쩡하지 말고 차라리 포지티브한 방법으로 법 제정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금품수수 의혹 문제가 주가 조작 시세 차익, 공천 개입 등의 의혹 등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죠. 지휘 라인이 상실된 상태에서 김 여사 수사는 그럼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두 번째 소환에 불응을 했습니다. 네. 그 불응한 이후에 지금 한 10여일 남겨놓고 강제 수사, 이를테면 뭐 체포를 한다든지 그 부담이 아마도 검찰이 있을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체포가 가능하지요. 두 네. 번이나 저 이유를 대긴 했지만 어쨌든 응하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대선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그렇다라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김건희 여사를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그 방탄한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네. 만에 하나라도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된 이후에 또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호한다 한다면 이 정권이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국민들이 네. 분노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특히나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또 알려진 부분이 있지만 네. 건진법사와 관련돼서 다이아와 그 다음에 샤넬백이 뭐 지금 계속 주장하듯이 배달 사고다 이걸 주장하는데 네. 상당히 수사가 진전되고 있거든요. 네. 보니까 뭐 네. 특정하고 있어요. 예를 네. 들자면 확실하게 누가 이거를 건네 받았다. 즉 유모 비서관,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 유모 비서관이 특정됐고, 그리고 그 샤넬백의 번호,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일련 번호가 네. 특정됐고 하다 보니까 이 행방을 찾는데 또는 이 행방과 관련돼서 연루된 사람들은 이미 상당 부분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SNS는 내 목숨줄. 정치인에게 SNS 활동은 아주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되긴 합니다만 목숨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가 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한 이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이 정치인들은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언론에 의해서 네. 왜곡이 돼요. 제가 이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없으면 살아남았겠어요? 저 언론들, 저 왜곡, 가짜 정보에 저 옛날에 다 사라졌을 거예요. 가루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유는 저희가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네. 살아남는. 제가 이 목숨줄이에요. 유튜브, 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없었으면 내가 살아남았겠느냐며 SNS는 내 목숨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언론에 대한 비판을 좀 에둘러서 한 걸까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보 진영의 언론이든 보수 진영의 언론이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네. 또는 뭐랄까 그런 어떤 비판적인 어떤 부분들 관련해서 믿지 마라. 그 레거시 미디어를 믿지 마라. 내가 하는 말만 믿어라. 네. 라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사실 그건 맞아요. 이재명 후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SNS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성남시장 시절, 그러니까 사실 기초단체장이잖아요. 근데 기초단체장이 바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드는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광역 거치고 예를 들어 한 3선, 4선 하고. 근데 성남시장 재선하고 바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럼 그 힘이 어디에서 났을까? 와, 성남시장 시절에 정말 하루에도 트위터를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당시 기억이 납니다. 성남 시민 한 분이 아니 시장님 여기서 이렇게 많이 계속 글을 올리시면 언제 시정하세요? 했다가 뭐 바로 그 또 올라옵니다. 내가 전국 그 기초단체장 중에 1위고 뭐 일 열심히 한다 하고 네. 대답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SNS 활동 어마어마하게 하고 네. 그럼으로써 변방, 즉 이재명 후보는 마이너리티거든요. 이 정치에 특히 민주당의 맞습니다. 완전 마이너리티.
맞습니다. 운동 386 화려한 운동권 계보도 아니고 맞습니다. 또 뭐 영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뭐 지지 세력은 없죠. 지지 세력은 없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SNS 활동으로 떴다. 이렇게 네. 자신할 수 있겠고요. 지금 한 말은 사실 그것보다는 최근 들어서 있는 어떤 설화라고 하죠. 구설에 오른 몇 가지 120원 논쟁이라든지 또는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쉐쉐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SNS를 통해서 해명을 함으로써 지지자들이 그걸 확산시키고 하나의 어떤 밈을 형성시키고 그러면서 도리어 레거시 미디어보다 영향이 더 큰 어떤 힘, 동력이 된다라는 자신감이겠죠. 저는 12.3 계엄 당일에도 이재명 후보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 지지층들에게 국회로 와달라 이러 했던 방송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렇죠. 이번에 계엄이 실패했잖아요. 네. 저는 계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뭐 대형 산불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 해당 지역에 경찰력으로 치안력을 회복할 수 없을 때 이런 때는 계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이 기존의 어떤 경찰력을 대체해야 되니까요. 그 이외에 정치적인 계엄이 있을 수 없는데 이번 계엄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군인들의 성숙된 민주주의 의식. 그러니까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고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냐를 먼저 했다는 거. 군인들 스스로 좀 판단한 게 있었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가 SNS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면들 기억하실 겁니다. 군인들이 특수부대가 완전 군장, 물론 이제 총알은 없다고 하지만 군장을 한 상태로 무기를 소지한 상태로 국회에 들어갔을 때 국회에 있던 보좌관이나 혹은 일반 시민들이 뭘 들었을까요? 다 이거 듣고 있었습니다. 네. 다 찍고 있어. 다 맞습니다. 피하지 않고. 네. 즉 이게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죠. 증거로 남고 라이브로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예전 같으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고 CCTV 나중에 확인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밝혀졌을 일들이 그 당시 라이브로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다 보도가 되면서 다 네. 공유가 됐다는 네. 거예요. 사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SNS의 어떤 또는 이 인터넷 스마트폰의 등장은 민주주의의 하나의 어떤 보루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커피 원가 120원 관련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짜 뉴스가 문제라면서 언론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좀 평론을 조금 가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건 뭐 때문이냐면. 선거 때마다 이런 그 논란 자체가 굉장히 큰 이 모멘텀이 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지난 총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패배한 게 870원 대파 한 단. 그게 또 영향 굉장히 많이 미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 한 단 값을 모른다. 875원이라는 가격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실 맥락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동영상이 어떻게 되냐면 양재 하나로마트가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서 사실 미끼 상품이에요. 우리 아시잖아요. 네. 왜 어떤 물건 하나를 굉장히 싸게 가격적으로 해갖고 세일을 하고 사람들이 손님들을 모이게 끌어모으게. 해서 네. 다른 상품까지 이렇게 판다. 다 뭐 국민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뭐 그 당시 시중 가격은 4,000원, 5,000원 했으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아니 여기서만 이렇게 팔아서 되겠느냐? 870원으로 여기서만 파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당시 농림축산부 장관이랑 하나로 관계자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대 마트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하면서 다른 어떤 그런 시장까지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다음 한 말이 그렇다면 870원이 적정 가격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 다음에 민주당의 공격이 주효했거든요. 네. 대통령이 판단 가격도 모른다 그러고 화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비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단을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차단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시점의 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현재 시점의 발언 분명히 아니죠. 분명히 네. 아닌데 이거를 왜 지금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다시 부활시킨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지적했다기보다는 자 이제 이거예요. 120원과 관련해서 원가 120원 그러니까 이거죠. 계곡을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하려면 닭죽을 팔고 있는 집들을 전부 철거해야 되는데 설득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5만 원 받는 닭죽을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는 것보다 원가 120원인데 8,000원, 10,000원 받는 업종으로 바꾸라 이거잖아요. 근데 표현은 원가라고 하시긴 했어요. 나중에 이제 원가가 아니고 물론 다른 것도 다 들어간다. 인건비도 들어간다는데 원재료값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그 말 그대로만 본다면 875원의 그 당시의 상황과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차단하자. 내 진언이 이거다라고 공격적으로 도리어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요. 이준석 단일화 거부, 대선 막판 변수 사라지나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어제 오후였죠.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그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영상 만나보시죠.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오른쪽 빈칸에 기표용구로 꾹 눌러 찍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내일에 투자하는 가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선거 투표용지에 기호 4번이 선명히 보일 것이다 라고 단일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있을 거다라는 건 분명히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미로 들리지만 그러나 24일 오늘 그러니까 내일까지 아니면 28일까지 사전투표 전날까지 사실 단일화 가능합니다. 물론 후표 이미 인사가 됐더라도 그렇죠. 어쨌든 이후에도 단일화가 가능하긴 하죠. 투표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준석 후보는 맞습니다. 사퇴했다. 뭐 이런 식. 만약 단일화가 된다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된다면 네, 어느 맞습니다. 후보는 사퇴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의 이 말이 물론 액면 그대로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읽혀야 됩니다만 네. 그러나 아직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앵커님 기억하시겠지만 이 세상 모든 단일화는 단일화 직전까지 굉장히 시끄러워요. 치열한 물밑 시끄러워요. 작업이 있겠죠. 굉장히. 네, 맞습니다.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가 만약 그거 단일화 성사 안 됐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단일화가 매번 뜨지 않을 거예요. 그 단일화가 완전히 학습 효과가 돼서 네.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네. 그때도 노무현 후보 끝까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몇 개월을 걸쳐서 이렇게 힘들게 한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왜 정몽준 후보랑 해야 되느냐. 뭐 진짜 화를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했잖아요. 뭐 저 안철수 후보하고 저 문재인 후보도 굉장히 아웅다웅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6일 전에 했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의 안 한다라는 거를 액면 그대로 아직은 믿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뭐 갤럽, 뭐 MBS 여론조사 공정, 뭐 엠브레인 이 쭉 한국 리서치까지 쭉 흐름을 보면 네. 예전에는 김문수 후보와 지금 그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선두인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긴 하죠. 좁혀지겠어요. 네. 굉장히 많이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는 게 MBS입니다. 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 하는데 네. 이 여론조사는 그래도 뭐 42 더해서 42대 46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진 거죠. 네. 뭐 그런 의미가 있고 뭐 갤럽도 있습니다. 오늘 갤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혔어요. 그야말로 합쳤을 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아니 단일화 해도 별 효과가 없는데 네. 왜 해가 네. 됐다가 지금은 단일화 하니까 뭔가 되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도 압박은 그러니까 단일화를 위한 압박은 굉장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신 여론조사는 어제 발표된 MBS 여론조사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준석 후보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선거비의 반을 보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10%가. 10%가 정말 큰 기준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가 기준점, 10%가 되면 사실 15%까지는 또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15%면 선거비를 다 보전받을 전액 수가 있거든요. 보전이죠. 그러면 완주를 한다고 해도 네. 큰 어떤 데미지 뭐는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완주를 할 수 있는 뭐 기준점이자 또 10%가 됐다는 건 합쳐서 이재명 후보에 맞설 수 있는 또 네. 기준점도 되거든요. 두 가지 다 이준석 후보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네. 이렇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준석 후보, 이 기자회견을 두고 김문수 후보와의 주도권 싸움이나 또 협상력을 올리기 위한 액션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인터넷 매체에서 어저께 이준석 후보와 그다음에 명태균 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동시에 취재해서 어떤 걸 알아냈느냐. 명태균 씨가 이준석 후보와 통화를 했는데 단일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까지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명태균 씨가 누굽니까? 이준석 후보와 굉장히 가까운 뭐 7불사 회동도 기억을 하시겠고 또 이 명태균 씨가 선거 때마다 윤 대통령이랄지 또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이나 뭐 또는 홍준표 후보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조언을 하고 했던 상황에서 지금 조언을 했다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와 관련된 조언을 했다는 건 여전히 단일화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열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추정도 나오고 있죠. 네. 근데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가 됐을 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이준석 후보의 표가 전부 다 김문수 후보에게 쏠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네. 국민의힘의 전적으로 지지하는 층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네. 이준석 후보의 캐릭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젠더 갈등이라든지 세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리어 도드라지게 주장을 함으로써 특정 세대, 특정 젠더의 지지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대남 얘기가 그래서 나온 맞습니다. 거고 2030 남성들 위주의 어떤 똘똘 뭉친 그런 지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세대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젠더적인 문제를 봤을 때 자신들이 지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거의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도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단일화됐을 때 그 지지층이 얼마나 갈 건가. 근데 김문수 후보로 가는 비율이 완전히 다 가진 않더라라는 겁니다. 네. 단일화 이슈와 관련해서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친윤계 인사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아마 홍준표 후보한테도 4명이 가서 당권을 장악하셔야죠.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니 도대체 정치 문법이 바뀌고 있다. 이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네. 자기들이 지금 당권 얘기를 할 때인가. 한비자에 나오는 일화를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벼룩 말고 이 있죠, 이. 네. 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우더랍니다. 왜 싸우느냐? 내가 이 돼지의 이 부분을 더, 피를 더 빨아먹겠다. 아니다, 그 자리는 내가 하겠다라고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이가 봤어요. 그리고 이 두 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돼지를 지금 마을 사람들이 축제로 잡아먹으려고 불에 끌리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둘은 지금, 저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똑같은 양태예요.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네. 그 당의 당권을 잡겠다고 저렇게 뭐 당권을 준다, 당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행태 자체는 정말로 참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밝힌 상황이잖아요. 실제 단일화 성사가 된다면 이 당권 거래 이슈가 결국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논란이 되겠죠. 단일화 이슈, 그러니까 일단 이 이 당이, 그 선거가 끝나자마자 네. 어쨌든 당권 경쟁이 이루어질 때 이 당권 경쟁에서, 만약에 당권을 미끼로 해서 뭔가 네.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를 만약에 그게 친윤계가 있다면 친윤계는 아마도 굉장히 큰 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방탄조끼에 방탄유리까지 설치해서 안전에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나는 방탄유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서 방탄 공방이 좀 가열되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제를 해야 될 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후진화되고 있다. 정치 테러가 횡행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테러가 한번 가해졌고 맞습니다. 배현진 의원한테도 봉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테러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선거 치르기 전에 양 당이 이건 함께 목소리를 내야 돼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양 진영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그냥 서로를 그냥 공격만 하는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므로 절대 정치 테러는 안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당이 다 힘을 합치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 한 상대 당 후보가 어쨌든 한번 테러도 당했는데 그 테러에 대한 어떤 위협이 있다고 해서 그걸 지적하는 것 대단히 부적절해 보여요, 저는.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한테는 한 가지 아쉬움은 뭐냐면 이겁니다. 테러의 목적은 뭐죠?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테러의 위협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 후보라면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고, 네. 저는 경호는 더 강화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 후보 본인은 의연했으면 어떤 테러도 난 두렵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방검복 입고 경호는 더 많이 받더라도 내가 두려워서가 아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나는 일상을 지금 갖고 있고 어떤 테러도 난 두렵지 않다. 이런 식의 어떤 의연함을 보였으면 뭐 김문수 후보한테 이런 이야기 듣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려다 하루 만에 돌연 뜻을 철회했습니다. 지난번 이병택 하이스트 교수의 캠프 합류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당내 반발이 컸는데요. 민주당의 보수 인사 영입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수 인사 영입이라고는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원칙 없는 스카우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대남이라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선임 행정관을 나오자마자 이 당에 가장 악영향을 미친 매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고주알 다 얘기를 하고 특히나 가장 안 되는 행위가 아무리 네. 상대당이지만 어떠한 당도 공작을 해서는 안 돼요. 정치 네. 공작. 네. 이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자한테 전화 걸어갖고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가 소스를 줄 테니까 그걸 기사화해라. 실제로 기사화도 됐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뭐 사주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끝내는 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갑작스럽게 본인이 마치 철회를 한 양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전혀 김문수 후보가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급하신 건 알겠는데 민주당도 진짜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녁입니다.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열리는데요. 사회 공약 검증 시간이 될 겁니다. 1차 토론은 임팩트가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2차 토론에서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 하나만 꼽아주시죠. 김문수 후보가 드디어 이제 인파이터로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느냐 여부입니다. 김문수 후보 오늘 일정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토론에 집중하겠다고. 그렇죠. 다른 후보들은 지금 뭐 봉하마을에 봉하마을도 네.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집중하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준석 후보에게 젊음의 어떤 그런 그 느낌과 그다음에 이 이슈의 집중도, 이 두 가지 점에서 조금 못 미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정말로 본인이 좀 나서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아웃복싱을 할 거예요.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보다는 점수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테니까 그 아웃복싱을 어떻게 따라가서 끝까지 따라가서 유효타를 날리느냐. 아마 김은수 후보가 오늘 TV 토론은 정말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1차 토론회에서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협공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대항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아니요, 오늘도 똑같을 거예요. 그거는 진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떠한 TV 토론도 선두를 나머지 후보들이 사실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두에 대해서 어쨌든 이슈를 만들어야 네. 기사화도 되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2, 3, 4위 후보끼리 서로 지명하고 해보면 사실 그게 별 이슈가 되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따로 또 같이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준석 후보보다 내가 어떤 차별화를 갖고 있느냐도 김문수 후보가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